민재야, 잘할 수 있지? 아무데나 기웃거리지 말고 늘 매사에 침착하고 빨간불 파란불에 흥분하지 말고. 걱정 마. 잘할 수 있다니까 진짜. 시작이 어려운 주린이가 걱정되신다면 대한민국 주린이집 이베스트 투자증권. 안녕하세요. 저희 인사말이 지금 없어갖고 조금 뻘쭘하지만 이게 녹화 방송이라서 저희가 한번 녹화하고 나서 다음 시간에는 어떻게 인사할지를 정해서 얘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8월 둘째 주부터 저희가 개편이 진행이 된 건 아실 거고요. 1위 오너분들하고 저희들이 이제 어떤 소통을 많이 해야 될지 궁금한 상황에서 매주 화요일은 이 신중호 전략팀장이 FICC랑 이 투자 전략에서 나오는 매크로와 관련된 보고서들이 많지 않습니까? 이를테면 뭐 맞지도 않고 틀리지도 않는 이제 전략팀 보고서, 그 다음에 뭐 퀀트 데이터로 만지는 거, 뭐 펀드 플로우, 그리고 이제 뭐 경제, 채권, 원자재, 중국,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뭐 비상장, 이런 것들이 저희 투자 전략팀 앤드 FICC의 매크로 파트에서 나오거든요. 근데 그냥 기업 얘기들, 뭐 예를 들어 삼성전자 아니면 중소형주를 직접 듣는 게 재미있을 수도 있지만 가끔 이렇게 매크로 얘기를 들어야 될 때가 있긴 있습니다. 최근과 같은 경우에는 연준의 긴축 얘기들이 많다 보니까 그 주에 좀 우리가 픽을 해서 좀 뭐라 해야 되나, 좀 재미까지는 아니더라도 조금 더 얘기를 나눠보는 시간을 갖는 게 이 신중한 매크로 탐구, 신중호의 신중한 매크로 탐구. 네이밍이 아주 좋네요. 제가 한 건 아니고 저희 이제 주알모 PD랑 얘기하다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목요일에는 윤센의 뭐 섹터 탐구라 그래서 거기는 이제 종목도 종목이고 윤센이기 때문에 조회수가 폭발할 수 있어요. 여기는 이제 매크로기 때문에 재미가 없을 수 있어서 오늘 첫 시간엔 일부러 저희 우행연구원에 어제 강요했어요. 자료 좀 써라. 오늘 이거 첫 시간인데 너라도 와서 해줘야 된다 라고 했고, 그래서 매주 매크로와 관련된 질문은 뭐 여러 가지 창구가 있을 수 있지만 신중한 매크로 탐구를 통해서 질문을 주시면은 뭐 자료로도 활용할 수 있고, 아니면 그와 관련된 얘기를 다음 주나 아니면 이를테면 월요일에 세상 읽기, 시장 읽기 이런 데서 활용할 수 있으니까 조금 이런 프로그램이 있다라는 거 먼저 소개를 드렸고요. 제가 그 우혜영 연구원한테 이 신중한 매크로 탐구를 오늘부터 처음 시작하는데 네가 좀 해줘야겠다라고 얘기한 이유가 어쩔 수 없이 지금 가장 중요한 게 연준의 긴축, 그리고 지표들 중에 막 고용 데이터가 많이 나오고, 네. 그리고 우리 시각으로는 내일 저녁에 또 미국의 물가랑 중국의 PPI가 나오잖아요. 네. 그래서 물어봤어요. 그래서 뭐 자료를 쭉 얘기할 수도 있지만 고용이 지난주에 논팜, 그러니까 비농업 7월 데이터가 52만 개가 나와서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쇼크라는 말도 웃긴데 이게 그거잖아요. 원래는 한 20만 개 정도 적당히 나와서 긴축도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러니까 지지난주에 연준의 파월 의장이 중립금리에서 비슷하게 왔다 이런 얘기 해버리니까 금리 인상의 강도를 좀 줄이는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네. 그러다가 연준 의원들이 계속 매파적으로 얘기하니까 주 후반에 고용지표 52만 개 나오니까 주가가 나스닥이 확 눌리면서 시작했다고. 네. 일단 고용을 어떻게 바라봐야 될지 오늘 자료도 썼기 때문에 네. 고용이 이게 정말 좋은 건지, 좋은 건 맞죠? 네. 긴축은 더 강해지는 건지 그 얘기를 좀 해볼까요? 네. 일단 지난주 고용 보고서 같은 경우는 이제 말씀해주신 것처럼 시장의 컨센서스를 거의 2배 넘는 수준으로 너무 좋게 나왔기 때문에 오히려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좀 과도했다라는 생각이 형성이 됐고, 이에 따라서 미국채 금리, 10년물 금리도 2.6에서 움직이던 애들이 2.8로 다시 올라갔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연준이 긴축적으로 움직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고용시장이 타이트한 상황이 확인이 된 거죠.
근데 심지어 이제 연준에서 지금 강력하게 침체가 아니다라고 말을 하는 이유는, 말을 할 수 있는 이유가 고용시장이 사실 좋기 때문이었는데 그걸 또 증명을 해주는 보고서가 나왔기 때문에 그럼 연준의 긴축의 스탠스가 더 이어지겠구나, 강도 높은 금리 인상이 이어지겠구나라는 생각이 더 강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실업률이 3개월 연속 올라간 경우가 경기 침체 확률이 100%였기 때문에, 그러니까 되게 웃긴 게 긴축은 물가를 보면서 하는데 네. 경기 침체에 대한 정의는 또 고용을 보고 하니까 네. 이제 시장에서는 이렇게 물가를 올리다 보면은 경기 침체 오는 거 아니냐라고 했을 때 주요 이제 연준 의사들이 얘기했던 것들이 다 그거잖아요. 고용 봐라, 경기 침체 아니다. 네. 그러면 좋은 거 아니에요? 이렇게 주가가 부러지고 금리 이렇게까지 올렸는데 고용이 좋은 거면 뭐 그냥 나는 요새 어디 가서 세미나 얘기하면, 아니 우리가 경기 침체라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경기 침체 아니었던 거 아니야? 네. 그럴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문제는 이제 이러한 상황이 있다. 경기가 그러면은 멀쩡하고 굉장히 탄탄하고 견조하다면은 이제 물가만 낮추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연준 같은 경우는 완전 고용하고 물가 안정이 두 가지 책무를 가지고 있는데 이제 일각에서는 이제 고용이 너무 강하다 보니까 그럼 고용 신경 쓰지 말고 물가만 잡으면 되겠네라는 생각이 더 강해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연준에서 정책을 바꿔 나가고 있고 더 강하게 금리 인상하고 있는데 이게 물가가 지금 거의 CPI 기준으로 9.1까지 올라가 있는 상황이잖아요. 요거를 빠르게 물가를 2%로 내리기 위한 선택만 하면 되는 사실 상황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근데 강해진 것 같고. 2%라는 것도 지금 내일 발표되는 네. 물가가 9.1에서 내려와야 8.8인데 네. 연준에서 얘기하는 2%까지는 너무 많이 차이가 있는 거 아니냐. 네. 그러니까 좋게 보시는 분들도 물가가 피크아웃한 건 맞는데 야, 이 8%, 2%까지 가려면 또 얼마나 긴축해야 되는데 막 이런 생각들이 있더라고. 그러니까 그래서 지난 7월달 FOMC 때 기자회견에서 아까 말씀해주신 것처럼 연준 파월 의장이 이번에 이제 자이언트 스텝을 하면서 얘기를 했던 부분이 이 정도 금리 레벨이면은 중립금리 범위에 온 거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면 결국에 9월 달에 뭐 자이언트 스텝을 하든 빅 스텝을 하든 그 금리 인상에 선택을 했을 때 기준금리 레벨은 중립금리 상단에 있거나 사실 중립금리를 넘어서는 수준으로 갈 수 있는 금리 인상 결정일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 그러니까 중립금리를 얼마나 보고 있는지를 그러면 만약에 75bp 올리면 네. 지금 9월에 올리게 되면 네. 3.25가 되나요? 네. 그러면 중립금리가 한 4%가 안 되는 수준으로 산정을 하고 있는 거네? 아니죠. 중립금리, 그러니까 뭐 연준의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대부분 얘기를 했던, 그러니까 이번에 금리 자이언트 막 하기 전에 작년 말하고 올해 초에 바라봤던 연준 위원들이 말을 하는 중립금리 범위는 한 2.25에서 2.75 정도 레벨 사이에 있었어요. 그리고 근데 물가 레벨이 워낙에 높다 보니까 사실 절로 중립금리도 올라가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었던 것 같은데 지금 금리가 2.5%잖아요. 상당 기준으로. 근데 그게 중립금리 범위 내에 있다는 생각을 연준 위원이 한다는 얘기는 이미 중립금리 범위 내에 이제 올라와 있는 상태이고. 보면 네. 이 중립금리를 저희가 왜 자꾸 얘기하냐면 중립금리 수준으로 오면은 이 기준금리 인상의 강도를 좀 줄일 수 있다는 생각을 할 수 있으니까. 아니면 물가를 빼트리기 위해서 한두 번 더 금리 인상을 해놓으면은 그 금리 레벨은 이제 레스트릭티브한 그 제한적인 긴축적인 범위로 올라가는 금리 레벨이라서 물가를 쭉쭉 뺄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개념적으로 할 수 있는 레벨일 수 있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연준에서 9월 달에 50bp를 하든 75bp를 하든 저는 이제 이미 중립금리 범위 내에 있고 이제 9월 달에 어떤 선택을 하든 그 금리 레벨은 이제 중립이 뛰어넘은 레벨일 거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그러면 그 다음부터 나오는 물가는 사실 진짜 고점을 형성하고 빠지는 과정에서 더 좀 물가를 떨어뜨릴 수 있는 이 효과를 줄 수 있는 금리 레벨일 수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저희가 최강영 이코노미스트, 그러니까 최강영 팀장하고 얘기하는 것도 그러니까 물가가 생각보다 내년 한 2분기까지 속도감 있게 빠질 수 있는 시기일 수 있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오히려. 그럼 그때 사실 디플레이에 대한 얘기가 오히려 나올 수 있다. 왜냐면. 그러니까 맞아요. 네. 저도 그런 게,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것도 이거예요. 그러니까 금리를 올리는 과정에서 물가가 내려오겠지. 네. 그럼 물가가 내려가는 방향에서는 무조건 시장이 안 된다고만 생각하는데 그렇지는 않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물가가 내려가는 과정에서는 물론 이제 이머징을 비롯한 한국은 뭐 박스피의 굴레에서는 벗어나지 못했지만
물가가 내려간다? 디스인플레이션에 대한 베팅이지 않겠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디스인플레이션에 대한 베팅이게 되면 사실 그럴 때 되게 좋았던 게 이 고용지표에서도 나와 있는데 네. 서비스업들이 되게 좋거든. 네. 서비스업이라든지, 그러니까 왜냐하면 인플레이션 베팅일 때는 우리가 제조업이라든지 이런 쪽에 이제 많이 포커싱이 돼 있고, 네. 디스인플레이션, 즉 물가가 마이너스로 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꺾여 내려갈 때는 나스닥이라든지 성장주라든지 이런 게 다 좋다고 볼 수 있는 거라서 시장에서는 이런 거야. 금리를 올려갖고 저게 2%까지 내려가지 않으면 시장이 살아나지 못한다는 생각을 하는데 과연 그럴까? 내가 요번에 고용 데이터를 보면서 우리가 그동안에 봤었던 과도했던 재화의 사이클, 그러니까 코로나 팬데믹 때 집에 있으면서 컴퓨터 사고 노트북 사고 게임하고 넷플릭스 보고 이런 것들이 이제는 풀려나가니까 그 재화 말고 상품이지. 서비스, 네. 이제는 서비스로 가는 거지. 머리 깎고 교육 받고 네. 병원 가고 네. 여행 가고 네. 그런 것들로 치환되면 사실 이머징은 별로지만 미국은 고용이 80%가 서비스였잖아요. 소비도 60% 넘게가 서비스긴 하니까요. 그러니까 여기 이 데이터가 그거 아니에요? 그림 2번인가? 그림 2번이 이제 회복이 될 필요성이 아직 남아있는 게 서비스업 쪽이다라는 얘기인 거고, 그러니까 숫자상으로 보시면, 안 보이는구나. 네. 왜 이렇게 조그맣게 본부장님이 하신지 알겠다. 네, 그러니까 비농업 고용 그 숫자 그 전체 토탈에서 보시면, 이거? 이제, 네, 이 차트 그림 1번 요거 말하는 그림인데, 거잖아요, 요거. 네, 이제 저게 이제 코로나가 터졌을 때 2020년 2월을 기점으로 이 누적을 해가지고 계속 월간 증가분을 더한 그러니까 거거든요. 이제 코로나 터지고 나서 2천만 명이 일자리가 없어졌는데 네, 2천만 명 맞죠? 1,000만, 10만, 100만, 네, 1,000만. 네 맞아. 네, 2,500, 네 맞죠. 네. 그 미국이 고용이 1억 2천만 명이니까 실업률이 20%까지 갔었던 거지 뭐 거의. 실업률 이때 14%까지 올라가셨어요. 그러니까 1억 2천만이 2천 명이면 2천만 명이면 한 그 정도. 네. 그래서 아무튼 그렇게 빠졌었던 게 이제 월간으로 회복이 되면서 이제 이번 달하고 전달 해가지고 고용이 코로나19 수준 정도까지 이제 취업자 수가 나오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근데 과연 전 산업이 다 회복을 했냐? 그건 아니었다는 얘기인 거고. 그러니까 이 회복하는 과정에서 여기 보면은 이제야 교육, 의료나 어디고 여기 여가 호텔은 아직도 안 되고 있는 거네. 그러니까 제가 여기 오른쪽에 있는 차트들은 아직 이제 코로나19 이전에 못 돌아온 애들을 가져와 있는 거예요. 마이너스를 하는 애들.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도매업, 내부재, 유틸리티, 교육, 의료, 여가 호텔, 식당, 기타 서비스. 그러니까 앞으로 회복이 계속 될 부분이란 얘기인 거죠. 그 취업자 측면에서는요. 그래서 앞으로 고용 측면에서 계속해서 경제가 정상화되고 서비스업을 많이 사람들이 이제 소비를 하면서 취업자 수도 더 계속해서 견조하게 올라올 부분들은 아직 회복을 못하는 부분들일 거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오히려 반대로 말씀드리면은 제조업 부분이라든지 이미 회복을 많이 했던 산업들은 이제는 조금 계속해서 취업자 수가 가파르게 올라가긴 힘들지 않을까. 요거잖아, 요거. 네, 그렇죠? 예. 근데 이게 내가 재밌는 게 한번 그림을 한번 그려보면 뭐가 있냐면 네. 이게 그 위기가 오면 고용이 이렇게 확 빠지잖아요. 네. 그러면 이게 소비나 이런 것도 같이 둔화돼요. 네. 근데 이번 사이클은 이게 이렇게 올라갔다고. 맞아요, 정부 맞아요. 지원금 때문에. 네. 그래서 이게 이렇게 올라가는데 고용이 없는데도 소비가 회복이 됐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이제 리오프닝이 되고 실질적으로 이제 그 과했던 재화가 내려가면서 우리가 이제 보는 세상은 이 재화가 내려가는 거에 대한 고민들을 하더라고. 왜? 재고가 많고 우리나라는 수출이 안 되고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이 고용은 이거 내려가는 거에 대한 후행적으로 반영할 거야 라는 생각을 자꾸 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지. 이제야 미국은 고용이 정상화됐다라는 얘기라서 그럼 재화가 내려가는 거에 대해서는 그만큼 우리나라 갑자기 3,500 간다, 4,000 간다 했었잖아. 네. 그 반영했다가 이제는 그거에 대한 어떤 거품이 빠진 거고 네. 실질적으로 침체에 왔다? 그게 아니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 재화의 사이클이 예전하고는 달라. 옛날에는 이게 같이 빠지면서 이 재화 같이 소비도 빠지고 네. 그리고 소비 빠진 게 고용이 되면서 소비 올라오면서 리스타킹 되면서 제조업도 그때 같이 이렇게 올라온 사이클이었는데 네. 이게 팍 올라가면서 이게 반대 방향으로 가버리니까 네네. 좋게 보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우리가 좋았던 거는 재화가 좋았다가 쭉 빠지니까 우리가 보는 요 내려가는 거는 안 좋게만 보이지. 그죠? 근데 빠지는 이제는 것처럼 보이죠. 근데 이제는 이게 올라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뭐
그러니까 우리나라한테 주는 의미는 수출 증가율이 계속 떨어지긴 할 거예요. 네. 연말까지 수출 증가율이 떨어져서 우리나라 지수 자체는 계속 뭐 지금 2,500 올라오긴 했지만 저는 연말까지도 뭐 한 2,700 넘어가기 쉽지는 않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래도 뭐 크래시적인 시장이 아니라 물가가 이렇게 내려가는 과정에서는 최소한 박스권에서 네. 이럴 때 사실 종목은 텐베거가 나오거든요. 그거는 이제 시장 얘기긴 하지만 네. 고용지표에서 이런 부분들이 되게 좀 저는 의미 있다. 이것 때문에 굳이 긴축을 굉장히 강하게 할 것이냐라는 거는 그동안 회복 못했던 부분들이 올라온 건데 라는 생각이 들어서. 네네. 네, 말씀해주신 것처럼 저도 동의를 하고 있고 제가 7월달 FOMC 자료 때 썼던 차트를 이제 보시면 말씀해주셨던 그 차트가 있어요. 그러니까 과거 침체 때랑 이번 코로나 위기 때랑 소비 측면 내구재랑 서비스업에서 어떻게 조금 달랐냐. 그러니까 보통 차트 좀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는 없어요. 없어요? 7월 FOMC 자료에 있는데 그러니까 서비스 쪽이랑 내구재 쪽이랑 다 한번 쇼크로 다 빠졌다가 같이 빠지지. 네. 그리고 점점 이게 회복을 해 나가는 과정들을 그치. 보였는데 이번에는 서비스는 쭉 빠지는데 내구재는 훅 올라와가지고 이렇게 반대로 움직이는 모습이었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차이점이 있었고 그럼 결국에 이러한 상황이었잖아요. 소비도 이쪽으로 더 많이 했기 때문에 서비스업 쪽에 대한 취업자 회복도 사실 과거와 달리 이제야 좀 빠르게 되고 있는 약간 서비스업 쪽이 소비가 좀 되면서 취업이 당연히 올라오는 거고 반대로 말하면은 제조업 쪽이라든지 재화 소비를 많이 했기 때문에 이번 위기 때는 오히려 그쪽에 대한 취업자 수가 더 빠르게도 상승할 수 있었던 부분이 이번 위기 차이점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소비가 이제 서비스 쪽은 계속해서 견조하게 올라갈 수 있으니 정상화되는 과정에서 올 수 있으니 취업자 수의 회복도 이쪽 부문, 이 산업에 대해서는 조금 계속해서 코로나19 이전까지 올라오지 않겠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거고요. 근데 이제 네. 그렇게 얘기하니까 긴축을 하면 네. 고용이 조금 슬로해질 수 있다. 네. 실업률이 올라간다. 그럼 소비가 또 둔화된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연준 위원들 발언들 같은 것들을 어. 많이 트래킹을 하고 있는데 느껴지는 바는 뭐 의도하고 있는 이 방향성 자체는 고용 지표가 조금씩은 깨져줘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워낙에 수요랑 공급, 노동 시장도 수급이 되게 안 맞는 상황인 거잖아요. 지금 노동에 대한 수요는 높은데 좀 왜곡이 되어 있긴 하지만 공급은 제한적인 상태이다 보니까 추가적으로 물가를 상승시키는 데 있어서 임금 상승률이 높게 나오면서 이게 추가적으로 2차 효과가 있을 거다라는 생각이 여전히 고용이 강하다 보니까 그게 있는데 이제 앞으로 나와줘야 되는 고용 지표는 이러한 노동의 수급이 조금씩 밸런스가 맞아가는 것들이 나와야 되는 거고 이걸 다시 말씀드리면 노동의 공급은 뭐 지금보다 나아지는 상황에서 노동의 수요가 줄어들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결국에 실업률은 올라와야 되고 구인율도 낮아져야 되고 약간 이러한 고용 지표의 부진이 나와줘야지 연준 입장에서도 지금은 이제 물가에 방점을 두고 정책을 펴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결국에는 종합적으로 고용의 안정과 더불어서 이 물가의 안정을 함께 맞춰 나가기 위해서는 고용의 지표가 조금씩은 깨져줘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근데 어제 저녁에 발표된 그 지표가 두 개가 있었는데 하나는 뉴욕 연준에서 네. 기대 인플레이션에 대한 서베이 지표랑 6.8에서 6.8에서 더 하향 조정이 됐어요. 네네네. 1년 후. 그리고 뭐 고용 그 추세 지수. 고용자 추세 지수 같은 경우가 논팜에 약간 선행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고용자 추세 지수가 8개의 지표 갖고 만드는 건데 뭐 이를테면 이니셜 클레임, 그러니까 신규 실업 청구 수당, 뭐 그다음에 일자리를 구하는 거에 대한 어려움, 뭐 그 구인의 어려움, 그다음에 뭐 산업 생산,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갑자기 8개가 기억이 안 나는데 그게 또 전월 대비 하락했거든. 네. 그러니까 4월부터 지금 3개월 연속 하락했어요. 네. 그러면서 어저께 미국채가 생각보다 견조하고 빠졌어요. 밀렸어. 그러니까 네. 이제 가격이 올랐지. 네. 고용 지표가 후행적이라는 부분들도 인정을 해야 되는 것들도 있는 것 같다. 왜 구인율도 이제는 조금은 탑을 보이고 내려오고 있고, 네. 그리고 임금 상승률 같은 경우에도 헤드라인이 좀 잡히면 이게 물가 압력으로 봐야 될 건지 아니면 이게 지금 디맨드를 창출할 수 있을 만한 시간당 임금 상승, 우리 월급이 올라가는 거잖아. 네. 그럼 월급이 올라가면 소비가 좋아지는 걸 수도 있잖아요. 어떻게 바라봐야 될지 내가 궁금하긴 한데, 그래서 어저께 하루 정도의 시장은, 고용도 뭔가 이제는 좀 굉장히 파괴적으로 올라가면서 물가 압력을 막 치고 올리는 게 아니라
조금은 톤다운되는 상황이 아닌가? 네. 이런 생각이 들던데. 네, 그 다음 페이지 다음 페이지 넘겨 보시면은 여기. 네, 거기서 이제 말씀해 주셨던 실업 청구 건수가 같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음. WTI라고 WTI였죠. 그 아마 그 WTI 아닌가? WTI는 WIT인가? 그 고용 뭐죠? 추세 지수. 고용 추세 지수. 그게 인플로이먼트 트렌드 인덱스인가? 그럼 ETI인가요? 뭐 그럴 그 거예요. 지수가 4월부터 빠졌다고 했잖아요. 말씀하셨잖아요. 보시면은 그림 15번인데 그 주간 신규 실업 청구 건수가 이제 저점을 찍고 조금씩 추세적으로 올라오기 시작했던 시점이 딱 그때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레벨로서는 매우 낮은 건 맞지만 방향이 조금 바뀌기 시작했다라는 거는 그래도 의미 있게 봐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 추가적으로 그림 16번을 보시면은 조금 시계열이 너무나 장기 시계열이긴 합니다만 이게 신규 청구 건수랑 실업률 그림 그거, 같이 그린 거거든요. 요거 그러니까 말하는 약간의 이 함의하는 바는 이 신규 청구 건수의 방향성이 바뀌면은 실업률의 방향성도 바뀔 수 있다는 얘기인 거고, 결국에 그럼 최근에 4월부터 조금씩 숫자가 올라오기 시작했던 것들이 만약에 계속해서 이어진다면은 결국엔 이 실업률 자체도 지금 3.5%까지 빠져 있는데 이게 과연 버틸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이 된다는 그러니까 말씀을 시장에서 되게 드리는 거죠. 두려워하는 게 이런 거예요. 이때마다 긴축을 했었거든. 네. 이때마다. 실업률이 올라가기 시작하면 이 침체가 시작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주가가 풀어진 건 맞는데 이 실업률 보고 있으면 이거 계속 침체를 반영해 가야 되는 거 아니냐는 생각을 하는 거야. 근데 잘 한번 주가를 뜯어서 보시면 네. 반드시 꼭 그렇진 않아요. 여기 2003년에서 2005년 사이클 보면 이때 신규 실업 청구 수당이 올라가는데도 고용은 계속 잘 된 구간도 있었어요. 네. 약간 이게 뭐냐면 다이버전스라고 하지. 네. 그러니까 그리고 그 역대급으로 계속 너무 낮고 지금. 네. 고용 시장이 지금 약간 이때하고 비교하기가 조금 어려운 게 이게 은퇴자들의 이 비율이 좀 높은 데다가 뭐라 그럴까 이게 구조적인 것도 있는 것 같고, 어쨌든 근데 이게 올라가는 거에 대해서 올라갈 수밖에 없으니까 이제 경기 침체가 시작된다,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있더라고. 근데 이 실업률이 올라간다고 해서 경기 침체를 받으냐, 이것도 두 번째 문제일 것 같은데, 그러니까 실업률이 정말 낮은 건 맞잖아요. 거의 코로나19 이전이 거의 뭐 3, 40년 만에 최저치 실업률을 기록을 했는데 그게 지금 또 기록을 한 거거든요. 3.48이에요. 그러니까 계산을 해서 보면은 3.5라고 발표가 되긴 하는데 숫자를 아예 제가 계산을 해서 보면 3.48까지 떨어져 있는 상태예요. 그 실업률이. 그러면 이게 너무나 낮은 상태인 건 맞고, 그리고 지금 보면은 이 고용으로 상태가 되어 있는 사람들 중에 실제로 서베이 했을 때 일자리에 없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예를 들면은 뭐 육아휴직을 갔다든지, 뭐 출산 휴가를 갔다든지, 아니면 뭐 군복무를 한다든지, 아이들을 돌본다고 잠깐 이제 일은 안 하지만 고용 상태는 인플로이먼트로 되어 있는 상태라든지, 그러니까 그렇게 분류가 되어 있는 사람이 이제 조금은 계속해서 더 이번 달에 많아졌거든요, 전월에 비해서. 그럼 결국에는 이 고용이 되어 있는 숫자 자체에 들여다보면은 실제 고용돼서 정말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이 전부가 아니라 실제로 상태는 고용이 되어 있다라고 보지만 일을 안 하고 있는 사람도 꽤 있다라는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번 고용 지표를 세부적으로 봤을 때 뭐 나쁘다는 얘기는 드릴 수는 없지만 실제로 고용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지만 일을 안 하는 사람도 거의 제가 기억하기로는 10만 명 정도가 그렇게 구분이 되어 있는 상황이었고, 추세적으로 봤을 때 이게 다시 숫자가 빠졌다가 올라오고 있는 숫자거든요. 그러한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이 고용이 진짜 찐 고용만으로 숫자가 나오는 게 아니라 조금 이 서베이 했을 때 분류상으로 일을 안 하고 있지만 이제 근무가 되어 있는 상태로 되어 있는 사람도 포함이 되어 있는 숫자라는 걸 생각하셔야 될 것 같고, 그러면은 이제 6페이지 보시면은 제가 말씀드렸던 것들도 이제 이러한 실업률이 사실 뭐 이렇게 바닥을 찍고 올라온다라고 하는 게 물론 뭐 그렇게 나쁘다라고 말을 할 수가 없는. 이런 것들이요? 아니요, 여기 5페이지에 아까 그림하고 말씀드렸던 거가 물론 비교할 수 없다라고 하시긴 하지만 이제 뭐랄까요, 제가 생각했을 때 여기에는 제가 넣어드리진 않았지만 무슨 지표였지? 말씀드리고 싶었던 지표가 있었는데 고용 지표 중에서 임시직? 임시직인가? 생각나면 말씀드릴게요. 아무튼 네. 고용 지표들이 네, 숫자들 자체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게 완전 막
다 좋다고 해석할 수 있는 것만 나오는 건 아니에요, 지금.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추세가 바뀌었을 때 이번에도 정말 따라 바뀌면서 실업률이 올라올지 말지는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이제 앞으로 이제 실업으로 들어오거나 또는 이 경제활동 인구로서 분류가 되어 있다가 비경제활동으로 넘어가는 사람들도 만약에 계속 생긴다면은 이 실업률 자체가 계속 낮게 유지되긴 좀 어렵지 않을까라 판단을 하고 있고 연준에서 생각하는 것들은 이러한 이 정상화를 하고 긴축을 해 나가는 과정에서 물가를 잡기 위해서는 이 실업률 지표가 조금은 올라올 수 있다라고 얘기를 또 하고 있고 전망을 하고 있어서 지금과 같은 3.48, 3.5%의 실업률이 계속 이어지기는 사실 어렵지 않을까. 저뿐만 아니라 연준에서도 이미 좀 예상을 하고 바라보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그래서 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 생각하는 거는 실업률이 이제 우리가 7월, 8월 넘어가서 긴축을 단행하는 9월에 75bp를 만약 한다 그러면 10월, 11월에는 올라갈 수가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렇게 되면 오히려 내년 돼서는 금리를 멈출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8월에 이제 물가가 이번 주 수요일에 피크치고 내려오는 걸 보여주고 네. 그리고 WTI 기준으로도 지금 88달러까지 내려왔고 네. 6월 중순에 개솔린 가격이 미국에서 고점 찍고 지금 12% 네. 내려왔는데 만약 실업률이 올라가는 거게 되면 또 디맨드가 더 약해진다고 보면 연말 가게 되면 이 실업률이 한두 달만 올라가도 이 그 연준에서는 이제는 조금은 우리가 예상하는 것보다 과한 예를 들어서 뭐 이직률도 엄청 나거든 여기 보면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톤 다운 되면서 임금 상승률이 좀 둔화되고, 내년 가서는 좀 금리를 인하 내지는 멈출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것들이 있긴 있더라고. 네. 연말에 금리 지금 3.5%가 내재금리로 돼 있잖아요. 네. 그까지 갈까요? 저도 뭐 정확하게 뭐 예상할 수는 없지만 제가 생각하건대는 기본적으로 3.5까지는 올릴 것 같다라는 게 기본적으로 지금 생각하고 2.5니까 100bp 네. 더. 네.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나올 지표들이 9월 FOMC 전까지 7월 CPI, 7월 PCE, 8월 이제 뭐 잭슨홀 지나고 나서 8월 고용 27일 잭슨홀 때의 주제가 네. 이제까지의 통화와 앞으로의 통화 프리뷰인데 네. 그때 약간의 뉘앙스 변화가 있을 수 있을까? 그럼 그 전까지 이제 발표되는 지표들에 대해서 물가 같은 것들. 연준이 어떻게 평가하는지가 사실 나오겠죠. 그러니까 만약에 여전히 뭐 물가에 대한 방향성이 좀 고점을 찍고 하락하고 있다라는 근거가 사실 명확하지 않은 것 같다라고 말을 하면은 75bp 인상을 할 가능성이 높아질 것 같고 더 아니면은 조금씩 뭐 말씀해주신 것처럼 가솔린 가격도 낮아지고 있고 유가 가격도 조금씩은 안정이 되는 것 같고 실제 CPI나 PCE 물가도 7월 달 대비해서 조금 빠진 것 같고라고 하면서 물가의 방향성이 틀어진 것 같다는 생각을 가지고 연준에서 입장을 한다면은 오히려 이제 다음 발표되는 고용 CPI를 보면서 9월 달에 50bp도 할 수 있겠구나 생각이 더 강해질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근데 그거 아니야? 그러면 우행연구원이랑 얘기하다 보니까 결국 실업률과 물가가 약간 이 방향을 이제는 조금씩 바뀌어가는? 그러니까 물가는 좀 내려오고, 그치. 네. 이렇게 실업률은 좀 올라가는. 그게 이제 한 9월, 10월쯤 되면은, 방향성이 확연히 보이니까, 그때부터는 연준이 이 어떤 초긴축에 대한 스탠스나 내년에 대한 그림을 바라볼 때, 블라드도 사실은 도비시했었거든. 맞아요. 그러다가 긴축을 해야 되니까 엄청 이제 호키시한데 아마 그때쯤 되면 또 블라드라든지 여러 연준 의원들이 9월 말 10월부터는 좀 시장을 달래주는 얘기를 해주지 않을까. 왜냐하면 지금 이번 주 수요일에 나오는 물가지표 헤드라인은 빠졌지만 이제 코어 쪽은 또 계속 높아진다고 해도 얘기하는 걸로 보면 코어도 9월 10월부터 좀 둔화될 수 있고 그리고 후행적으로 지금 주택 지표들이 이런 거를 보면은 렌트비도 연말부터는 하락한다고 지금 최광영 이콘이 얘기하는 부분들을 반영해보면 결론적으로는 시장은 좀 앞서가니까 그러한 것들을 반영했을 때의 가격이 6월에 12월에 대한 내재금리가 3.5를 찍었었거든. 네. 그러면 밸류에이션적으로는 우리나라 2,300이 그걸 받아서 온 거기 때문에 시장은 저는 좀 바닥을 찍었다는 생각이 드네요. 이거 얘기 들어보니까. 네. 그리고 이제 실업률이 오르더라도 저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냐면 실업률이 비록 오르더라도 이게 결국에
이제 실제로 그 실업으로 추가로 들어오는 사람이 이렇게 비경제 활동에서 넘어오는 사람들이라면은 저는 오히려 긍정적으로 판단을 하는 게 경제 참가율이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아직까지 이 코로나19 이전 수준까지 경제 참가율이 못 회복되어 있는 상태에서 앞으로 실업률이 올라가더라도 이 경제 참가율이 같이 올라가 준다면은 오히려 이 실업률 올라가는 거를 완전히 부정적으로만 볼 수는 없지 않을까라 판단을 하고 있고 연준 역시 그렇게 바라보고 고용 시장이 더 이제 왜곡되어 있던 것들이 정상화된다라는 생각으로 평가를 한다면 이제 금리 인상은 멈출 수가 없는 게 물가가 워낙 높다 보니까 유지를 해야 된다는 생각을 기본적으로 하고 있고 그래서 저는 뭐 3.4%는 저는 동의를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3.5까지는 그래도 연준에서 이제 전망을 하고 뭐 물론 경제 지표를 보면서 판단하겠다라 말을 하지만 기본적으로 이제 심중에 생각을 하고 좀 예상 경로를 맞춰 놓은 거는 한 3.5 정도까지 올려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3.5까지게 되면 우리가 할인율로 받은 거는 그 이미 2,300 받은 물론 다시 2,300 간다는 게 아니라 네. 이제 그런 프라이싱이 돼 있는 거지. 물가의 압력과 WTI 유가의 상승 그리고 공급망 회수, 음식료 가격 그리고 실업률이 낮아지면서 올라온 코어 가격의 어떤 맥시멈을 우리가 지금 8월에 보고 있는 거기 때문에 9월, 10월로 갔을 때는 긴축은 하더라도 시장에 주는 함의는 이 긴축의 강도는 오히려 올리면 남아있는 룸은 그러니까 줄어든다는 식으로. 네네네네. 만약에 9월에 75bp 올리면 앞으로 25bp밖에 안 남았는데 이렇게 생각을 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네. 물론 실업률이 올라가면서 나올 수 있는 여러 가지 소비 둔화라든지 경기 침체 리스크는 우리가 또 다음 자리에서 한 번 더 얘기해 보겠지만 그렇게 크게 나타나진 않을 것 같거든요. 뭐 DSR이 역사적으로 낮고 여러 가지 지금의 부채 문제는 미국 같은 경우에는 한국은 가계부채가 문제지만 미국은 가계부채가 아니라 민간부채보단 정부부채이기 때문에 이게 크게 문제되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정도에서 마무리 해갖고 그러니까 시장에서 3.5%라는 기준금리에 대한 생각은 좀 연준의 스탠스는 시장에 반영이 돼 있다. 연준에서 당연히 물가가 충분히 잡히기 전까지는 험한 말 긴축하겠다는 얘기 할 것이다. 네. 근데 이거 식혜를 먹으니까 이게 잠깐 찍어 죄송합니다. 근데 고용 지표를 우리가 지난주에 있는 걸 잘 뜯어보니까 이걸로 인해서 긴축이 막 3.5, 우리가 그 설정해놓은 프레임 그 이상으로 하기에는 그렇게까지는 아니다. 네. 그리고 너무 불확실성이 크잖아요. 아직도 다음 고용 보고서 남아있고, 물가도 2번, 3번 더 봐야 되고, 하니까 이제 지난주 고용 보고서만 가지고 정책을 뭐 75bp, 100bp를 할 거야 라는 생각을 갖기에는 조금은 너무 좀 시기상조 느낌이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거고, 만에 하나 이번 주에 나오는 CPI가 또 쇼크로 나와가지고 예상보다 높게 나온다든지, 내지는 PC까지도 또 예상치 못한 수준으로 올라간다면 그때 저도 동의를 하겠죠. 9월 달에 75bp 그 이상으로 할 수 있겠구나 동의를 하겠지만 지난주 고용 보고서만 가지고는 9월 달 금리 인상 폭을 딱 단정해가지고 말을 하기가 좀 어렵지 않을까라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근데 어제 그래서 지난주 금요일에 미국 시장이 나스닥이 팍 빠졌다가 다시 다 복구하고 이번 주 들어서 또 계속 올라가는 이유가 물가에 대한 압력이 생각보다 그 이후에 나오는 것들, 뭐, 예를 들어서 뉴욕 연준의 그 기대 인플레이션이라든지 ISM 제조업 투입 지수, 이런 게 사실 고용보다는 더 선행 지표니까 물가에 대한 부담은 줄어들었는데 그러니까 물가에 대한 부담을 굉장히 느끼면서 긴축을 했었던 그 구간에 제조업은 좀 슬로해졌지만 서비스로 쪽으로는 미국의 어떤 강건한 경제가 보여줬고 네. 지금부터 물가는 좀 내려가는 수준이라면 그 소비가 이제는 훼손될 수 있을 만한 건 크지 않겠구나. 그러면 긴축으로 인해서 상단이 막히긴 하지만 그 안에서 성장이 나오는 쪽으로 가봐야겠다고 해서 이게 좀 종목이 잘 안 부러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 고용 데이터를 보면서 너무 또 다른 어떤 자이언트 스텝, 뭐 울트라 스텝까지는 아니고 그냥 시장이 다 내재되어 있는 만큼이라서 시장이 이렇게 크게 동요를 안 하는 것 같다. 물론 내일 발표되는 물가랑 네. 뭐 여러 가지 나오면 다음 주에도 또 이게 얘기할 수도 있지만 다음 주에는 근데 이제 이거를 다른 사람 바꾸면서 하려고 이번 주에는 그렇죠. 뭐 네. 원자재 퀀트 뭐
돌아가면서. 중국 뭐 네. 이콘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 한 가지만 딱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네. 싶은 거는, 그러니까 연준에서는 사실 고용 지표는 이미 너무 탄탄하고 좋아서 신경을 많이 안 쓰고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오히려 지금 당장은 저는 오히려 물가가 더 중요한 사실 결정에 그러니까 있어서는 더 다른 나라 말씀을 글로벌 드리고 싶은 거죠. 중앙은행이 네. 미국은 고용까지 보는 거지 사실은 한국은행도 들어가 보면 뭐가 있냐면 물가 안정이거든. 먼저가 한국에서는. 물가 그러니까 안정이죠. 물가를 보면서 여기 연준 의원들의 코멘트를 보면은 경기 침체해야 되는 얘기는 뭘로 했냐면 고용이 괜찮아서 경기 침체는 아닙니다라고 한 거고 긴축을 계속 해야겠다라고 한 거는 고용이 좋아서 긴축을 하겠다는 게 아니라 물가가 인플레이션 높아서. 압력이 너무 크기 때문에 네. 항구적인 기대 인플레이션을 낮추기 위해서 가겠다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기대 인플레이션 잘 내려오고 있거든. 네. 그리고 실제 하드 데이터도 내려와 준다면은 충분히 우리가 시장에서 두려워하는 너무 지금 매크로가 너무 안 좋은 쪽으로만 해석을 하는 사람들이 많더라고. 뭐 위기 온다. 뭐 그리고 뭐 한 가지 더. 그러니까 CPI 중에 네. 오일과 관련된 항목은 비중이 적을 수 있지만 사실은 그 안에 트랜스포테이션이라든지 그 주거비에도 다 기름이 연료가, 들어가는 거기 네. 때문에 그 명목적으로 한 15%밖에 안 돼요. 그래서 헤드라인 CPI에서 에너지 비용이 빠져봐야 별로예요. 이거는 말이 안 되거든. 안에 사실상 더 뜯어보면 몇십 퍼센트 더 많을 거라고. 더 발라낼 수는 없어. 왜냐하면 그 안에서 그 주택 비용 중에 보면은 에너지와 관련된 비용도 들어가거든요. 맞아요. 맞죠? 주택 연료. 그거 들어가고 교통비. 맞아요. 근데 보면은 헤드라인 CPI에서 코어 빼고 음식료와 에너지 비중 뭐 10%밖에 안 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거는 아니에요. 그래서 에너지 가격이 빠지면 얼마나 중요한지는 그 상반기에는 헤드라인 CPI 때문에 유가 때문에 힘들겠다고 긴축하는 건데 이제 유가가 빠지기 시작하니까 이제 코어는 안 빠지잖아. 근데 그 안에서도 그 주택 연료비 그다음에 뭐 교통비 이런 게 다 들어가기 때문에 더는 뭐 의미 있는 헤드라인 CPI에 아니면 유가의 하락은 에너지 비용의 하락은 미국 기준으로는 괜찮다라는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막 내일 저녁에 CPI가 나오면 조금 더 FICC 팀에서 잘 분석을 해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렇게 마치면 되겠네요. 야, 진짜 이거 딱 끝날 때 일요일 함께 고민하시도 이런 거 하나 그러니까요. 만들긴 해야겠다. 네, 또 뻘쭘한데요. 뻘쭘한 대로 인사드릴게요. 지금까지 신중한 매크로 탐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친구들은 아무거나 막 주워 먹지? 파란불 빨간불에 흥분하지? 친구들 따라서 우르르 몰려다니지? 시장이 어려운 주린이가 걱정되신다면 대한민국 주린이 집 이베스트 투자증권